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시모와 남편의 추악한 계획을 알고 이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남편을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 평범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특별한 것 없는 부부였어요. 그런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 건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때로 이유는 시모와 남편에게 있었죠. 시모는 저희가 결혼할 당시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친정이 시댁보다 부유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시댁이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것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결혼을 취소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나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하겠어. 승우 씨 엄마가 우리 집을 저렇게나 탐탁치 않아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까지 다 끝냈는데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니. 승우 씨도 다 봤잖아. 승우 씨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승우 씨 집이나 우리 집이나 가진 재산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왜 승우 씨 엄마는 우리 집을 밥도 못 벌어먹고 사는 집 취급을 하는 거야? 난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런 취급 받으면서 평생 살 자신도 없어. 지혜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런데 지혜야, 내가 너 평생 저런 소리 듣게 할 사람으로 보여?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올 거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이지. 앞으론 우리 엄마가 저런 말 절대 못하도록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그런 말 다신 하지 마. 내가 진짜 잘할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결혼을 마음먹었을 만큼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남편이 시모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막아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니 다시 마음을 돌려먹게 되었어요. 거기에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엄마에게도 지극정성으로 하는 모습에 한 번 더 믿어보자 싶었던 거였죠.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나니 남편이 시모에게 잘 이야기하긴 했는지 더는 재산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저 역시 그런 뒷말이 나오게 하지 않으려고 애초에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하기도 했고 누구 한 명이 더 많이 쓰는 일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반 결혼이라는 사실을 양갓집에 다 알리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시모에게 시달리는 일은 없을 거라 안심했는데 시모는 재산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괜한 트집을 잡아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더니 저에게 음식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온갖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김장 좀 하자. 네? 김장이요? 김장철도 아닌데요. 김장은 꼭 김장철에만 하라는 법이라도 있니? 김장김치를 먹고 싶으면 김장하는 거지. 그래도 어머님 댁에도 김치 많고 저희도 아직 김치가 많은걸요. 넌 어른 말에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말대꾸 할 거니? 그냥 하라고 하면 좀 해. 처음 불렀을 땐 밑반찬을, 두 번째 불렀을 땐 전복죽을 한 냄비 끓여 소분에 얼리라고 하더니 결국 김장하라는 말까지 나오더군요. 처음엔 남편도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갖은 고생을 하니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모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재료라도 다듬어 줄까? 아니면 식기라도 씻어줘? 아들, 너 지금 뭐 해?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지? 엄마 밥 얻어먹고 살 때도 안 하던 짓을 왜 이제야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하고. 혹시 네 집사람이 잔소리라도 하니? 우리 집에 있다가 너희 집에 가면 못 살게라도 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네 눈엔 엄마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그저 마누라밖에 안 보이지? 마누라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이 엄마 힘든 것도 좀 생각하고 그러려무나. 마누라가 이렇게 와서 하지 않으면 이걸 엄마 혼자 다 해야 하는데 혼자 하다가 이 엄마 몸져 눕기라도 했으면 하는 게야? 에이,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두 사람 다 힘드니까 내가 도우면 좀 더 수월하게 끝날 거 아니야. 얼른 끝내고 다 같이 쉬자. 네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주방에서 나가지 못해? 가자미 눈을 뜨고 시모가 고함을 질러대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주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후론 가운데서 눈치만 살필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런 남편의 입장도 이해하려 했지만 제가 힘든 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도 돕고는 싶은데 시모가 뒷목 잡고 넘어가는 신용을 하니 어떻게 할 수 없던 남편도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잔소리는 심해지고 주마다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자니 이해는커녕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얄미워지더군요. 결국 남편과 전 시댁에 다녀오기만 하면 싸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턴 그 싸움이 당연해지더라고요. 여보, 정말 어떻게 좀 해봐. 이게 뭐야? 내가 어머님 종노릇이나 하려고 결혼했어? 당신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일 없도록 중간에서 잘한다고 했잖아. 말은 바로 해. 그때 엄마가 재산 문제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것만 막아준다고 했었어. 그 뒤로 엄마가 그 이야기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 한 약속은 지켰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딱 그 말만 못하게 했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당신 눈엔 내가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처음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노력이라도 하더니 왜 요즘엔 강 건너 불구경인데? 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않냐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내가 나서기만 하면 뒤로 넘어갈 태세로 화를 내는데. 당신은 당신 엄마가 그 정도 화낸다고 뒤로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절대 그렇게 약한 분 아니니까 도와주거나 말하라고. 아, 몰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참겠으면 당신이 못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해.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후회? 난 후회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뭐든 당신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다시 주말이 왔고 남편은 시모에게 괴롭힘 당하는 저에게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시모는 더욱 신나서 저에게 살림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저를 더 쥐잡듯이 잡아대고 있었고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매주 이렇게 와서 배우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저렇게 말했더니 시모가 당황스럽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그랬겠죠. 이렇게까지 대놓고 힘들다 못하겠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전까지야 남편이 그래도 눈치라도 살피고 다툼이 있긴 했어도 그 끝엔 언제나 미안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참고 넘겼던 것이었는데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 더는 참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이 하는 꼴이 얄밉기도 했고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네 말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불러도 오지 않겠다. 이거니? 네, 들으신 대로 앞으로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오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고요. 체력이 남아돈다고 한들 주마다 여기 와서 체력 소모, 정신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때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회사 일에도 지장이 있기도 했고요. 뭐야? 너 정말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온다 못 온다 말을 짓거려대는 거야. 시모의 입에선 결국 욕설들이 흘러나왔고 이상하게도 그런 시모가 보는데 겁이 나기는커녕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틀어진 이상 오늘부터 더는 이 빌어먹을 시집살이도 그보다 더 꼴보기 싫은 시모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이왕 저지른 김에 확실히 하자 싶은 생각에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내팽겨치며 말했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네요.
이왕 말이 나왔고 이미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으니 당장 오늘부터 하지 않을게요. 시모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그저 보고만 있더군요. 그런 시모를 뒤로 한 채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가방을 집어들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말리려고 달려들었죠. 여보, 왜 이래 갑자기?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당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 엄마 어떻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당신이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지금 빨리 사과하라고. 내 말 못 들었어? 더는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 상한 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당신이 사과하고 당신이 마음 풀어드려. 그러면 되잖아. 당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제정신 아니지? 미친 거지?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 누군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해?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저 며느리란 이유로 주말마다 불러서 못 살게 군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냐고. 난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남편과 저의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시모에게 사과를 해라. 전 절대 못한다고 하며 양보도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던 그때였어요. 가방 속에 있던 전화가 울리고 잠시 싸움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양수키 씨 따님 맞으신가요? 저는 구급센터 대원인데요. 어머님께서 신호등을 건너시다가 음주운전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순간 잠시 정신이 멍해졌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계속 시모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남편을 뿌리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해 엄마를 부르는 순간 엄마는 눈을 감아버렸고 그게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저를 대신해 모든 일을 남편과 시모가 대신해 주었고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땐 장례가 끝난 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서류를 건네주더군요. 여보, 이거 보험회사에서 주고 갔어. 응? 보험회사? 이게 뭐지? 나도 잘 몰라. 그냥 당신한테 전해주라고 하더라.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워낙 정신이 없어 보이니까 나한테 준 것 같아. 여기 명함도 같이 받아뒀으니 서류 살펴보고 연락 한번 해봐. 남편은 서류를 건네주곤 화장실로 가버렸고 혼자 서류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서류들은 엄마의 사망보험금 서류였는데 엄마가 저도 모르게 사망보험을 들어놓았던 것이었죠.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며 남아있을 딸 생각을 먼저 한 엄마를 떠올리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서류들을 보며 하늘에 계신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정신을 다잡고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더 밝게 그리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이땐 시모도 더는 저를 시댁으로 부른다거나 괜한 트집을 잡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모두 잃은 제가 안타까워 이제 좀 잘해주려나 보다 생각했죠. 남편 역시 저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괜찮은 척해도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우울감이 줄어들지 않더군요. 회사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고 잠시 회사를 쉬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 엄마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재산과 보험들을 정리하러 갔어요. 그 금액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컸어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처리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 회사 그만둘까 봐.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한편으론 의아했어요.
그 전까진 회사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회사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당신도 너무 힘들어했고 요즘도 당신 보고 있으면 내가 걱정이 돼. 그래서 나도 회사 그만두고 이참에 당신이랑 같이 쉬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최선을 다해 제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그저 그냥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겠다는 거잖아요. 남편 역시 상황이 여의찮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 그만두고 쉬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도 쉬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마저 회사를 그만둬 버린다면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만두는 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상황이면 그만둬. 그런데 나도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당신마저 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게 나 사업이나 좀 해보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사업이 있는데 퇴직금으로 시작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혹시나 모자라면 장모님 재산 정리한 돈 있잖아. 그거 조금만 보태주면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던 말은 듣기 좋은 핑계였고 남편의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죠. 심지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엄마의 재산까지 사업 계획에 넣어서 말이죠. 사업 좋죠. 그럴 만한 그릇이 된다면 직장 생활보다 사업하는 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사업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엄마가 남기고 간 돈까지 끌어다 주며 괜한 시간 낭비, 돈 낭비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기 안 좋다고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서 난리인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요즘 하던 사업도 전부 망해서 접는다더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사 생활이나 잘해. 그렇지 않아도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좋지 않은데 당신까지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줘. 응?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남편은 태세를 바꿔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나도 막 진지하게 한 이야기는 아니었어. 그냥 혹시나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재취업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던 거지. 그냥 가볍게 한 이야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좀 당황스럽긴 하네. 하여튼 사업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행동과 말이 내심 수상하긴 했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고 말았어요. 왜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살 바엔 내 사업하면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고들 하잖아요. 남편 역시 그런 시기가 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달리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제일 이상한 것은 시모의 행동이었어요. 시모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난 후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반찬을 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큰일 치른 며느리에게 반찬 좀 해다 주는 게 뭐가 그리도 이상한 일로 여기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찬도 반찬이지만 정말 이상한 건 시모의 표정이었어요.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다정한 표정으로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져오더군요. 그야말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궁금하더라고요. 아가, 여기 네가 좋아하는 숙주무침이랑 제첩국도 좀 해왔단다. 이 제첩 구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다음에 올 때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니? 네 입맛에 당기는 걸로 해다 주마. 아,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걸요. 앞으로는 고생스럽게 이렇게 안 해다 주셔도 돼요, 어머님. 고생스럽기는? 우리 며느리 잘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다 부른걸. 그러니까 혹시나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주저 말고 나한테 말하려무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님.
무슨 직장 상사 비위 맞춰주듯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뭔가를 흘리기라도 하면 바로 물티슈를 대령해주기도 했고, 어느 날은 아무 날도 아닌데 명품 가방부터 해서 제가 주로 쓰는 화장품까지 사다 주곤 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소화가 잘 안 돼 소화제를 먹었더니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앞치마까지 하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뭐 하긴 청소하지. 너 아까 보니까 체한 것 같던데 들어가서 얼른 쉬거라. 내가 청소 빨리 해두고 빨래도 해두마. 그러니까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쉬어. 체했을 땐 푹 쉬는 게 최고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좀 이따가 할 테니 그냥 두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쉴 수가 있겠어요. 아가, 그냥 나를 돌아가신 친정엄마 대신이다 라고 생각하려무나. 엄마가 돼서 딸이 몸이 아프다는데 집안일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체한 것만 좀 내려가고 나면 제가 할 테니 그냥 두세요. 괜찮대도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네가 계속 이러면 이 엄마 마음도 불편해. 호의가 계속될수록 고맙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저의 불안이 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불면증이 심해지는 바람에 수면제를 처방받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수면제를 처방받을 겸 상담을 하러 간 날이었죠. 아무래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직접 운전해서 가기는 무리더라고요. 일부러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다녀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 단지 한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뜬금없이 뒤쪽 분리수거장에서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도 목청이 큰 두 사람이었기에 굳이 얼굴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두 사람의 목소리란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엄마, 이게 마지막이지? 더는 버릴 거 없지? 그래, 마지막이야. 이놈의 쓰레기랑 분리수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니? 그래도 이렇게 다 해놓고 나니 집이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엄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대청소 도와줘서 빠르게 끝낼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제가 병원에 간 사이 대청소를 한 듯 했어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감동해 울컥하던 찰나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소름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됐어. 어쨌든 네 집사람 모르긴 몰라도 집이 반짝반짝하다며 입이 귀에 걸릴 거다. 그런데 걔는 정말 잠만 안 와서 정신병원에 간 거 맞긴 한 게야? 혹시 그냥 미쳐버린 건 아니겠지? 요즘 왜 기분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잖니? 나도 그냥 그랬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다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친 건 아니고 그냥 수면제 처방받으러 갔어. 안타깝게도 집사람 아주 지극히 정상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정말 제가 미쳐버려 환청이 들리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잔인한 대화들은 환청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고 또 그들의 진짜 속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숨도 제대로 쉬지 않은 채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아유, 도대체 이 고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니? 네 사업 자금은 아직 소식도 없니? 소식은 무슨, 아직 제대로 말도 못 꺼내봤어. 아직은 더럽고 치사해도 집사람 비 더 맞춰줘야 한다고. 저번에 사업 이야기 잠깐 꺼냈다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퇴짜 맞았다니까. 두 번, 세 번 이야기 꺼낼 필요 없이 제대로 한몫 뜯어내려면 그 비위 잘 맞춰줘야 한다고. 아니, 도대체 사돈 죽고 물려받은 돈이 얼마나 되길래 그게 한몫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얼마길래 우리가 이 고생까지 해야 하냔 말이야. 엄마,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모님이 글쎄 사망보험까지 들었더라니까. 그 보험금만 해도 꽤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나 위한다고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잘해줘.
남편이 정확한 금액을 대며 자랑하듯 말하자 화들짝 놀란 시모가 목소리까지 낮추며 말했어요. 그만큼이나 된다는 말이야? 그래, 알겠어. 우리 아들 위해서 이 엄마가 뭐든 해야지. 이 엄마만 믿어, 아들. 남편은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던 엄마의 재산 규모와 사망보험금까지 그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몰래 제가 물려받을 재산을 조사했고 진작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잘해주는 이유가 돈 때문이란 사실에 속이 쓰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에게 속고 있었던 거였죠. 한참을 빛나는 꿈에 젖어있던 두 사람은 하하호호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넋이 나간 채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를 보낸 슬픔도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믿었던 남편까지 제 뒤로 저런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니 내 옆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이 현실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속이 텅 비는 느낌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그 상황을 최대한 냉정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생각을 정리한 끝에 저는 이혼은 물론이며 복수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모와 남편에게 잘 보일 기회를 주기로 했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까지 마음먹고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게 잘 보이고 싶다는데 마음껏 부려먹어줘야 제 복수는 물론이고 그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내일도 혹시 오실 건가요? 응, 너만 불편하지 않다면 이것저것 해서 오려고 하는데 혹시 너 내가 오는 거 불편하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데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고 가시라고요. 그냥 저희 집에서 한동안 아예 지내셔도 되고요. 아예 시모와 함께 지내며 마음껏 부려먹기로 마음먹었고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제 말에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되니? 그렇지 않아도 여기랑 우리 집이랑 거리도 꽤 되는데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랑 그냥 지내시면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고 저랑 말동무도 좀 해주세요. 그래, 집안일은 걱정도 하지 말려무나. 내가 날마다 마시는 것도 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줄 테니. 시모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도 못한 채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런 시모의 말을 지키게 해주기 위해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밤낮 없이 식사를 요구했고 청소를 하게 만들었고 또 새벽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먹고 싶다며 시모를 깨웠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 지금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응? 지금 이 새벽에 말이냐? 네, 자다 깼는데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아무래도 지금 해주시는 건 무리겠죠. 너무 먹고 싶긴 한데 어머님이 정 힘들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아니다. 지금 해주마. 자고로 음식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제일 맛있는 법이지. 밤낮 할 것 없이 대놓고 부려먹는 제 행동에 시모는 화가 단단히 난 듯 보였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의 사업 자금이 달린 문제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괴롭히고 나니 시모의 얼굴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었고 시모가 폭발할 타이밍에 맞춰 남편 사업 자금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회사 생활 어때? 힘든 건 없어? 회사? 회사야 늘 힘들지. 당신도 잘 알 거 아냐.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 게 회사 일이라는 거.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게 저번에 왜 당신이 사업 이야기 꺼냈었잖아. 그때 내가 단칼에 안 된다고 한 게 마음에 자꾸 걸리더라고. 당신도 당신대로 힘들고 한참 생각해보고 그런 말을 꺼냈을 텐데 내 입장만 생각하고 거절부터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직도 사업 생각이 있는 거야? 최대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남편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숨도 쉬지 않고 말하더군요. 그럼 당연히 사업 생각 있지. 그때 당신한테 말을 못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도 계획을 다 세워놨어. 당신이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기만 하면 바로 시작해도 될 정도라니까. 그래? 계획서 있으면 나 좀 보여줘. 보고 괜찮으면 투자 좀 하든가 할게. 정말? 정말이지. 내가 조금 있다가 당신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보여줄 테니까 당신은 잘 보고 투자해 주기만 해.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호강이란 호강은 다 시켜줄 테니까. 전 그저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만 했을 뿐인데 남편은 이미 투자받은 사람처럼 다음날 바로 사표를 쓰고 와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최고의 타이밍을 잡아 이혼을 통보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외출한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 홈 CCTV를 설치해 시모와 남편의 추악한 계획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해 놓기로 했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통쾌한 복수극을 준비하는 사이 남편은 우선 퇴직금을 쏟아붓더군요. 대책이라고는 오직 제 투자금뿐인 상황에서 일은 일대로 벌이는데 더는 발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시모와 남편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일단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나니 남편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여보, 그때 말했던 투자금 언제 해줄 거야? 아, 투자금. 일단 이거 뒷정리부터 하고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무슨 돈 이야기를 해. 빈 접시들로 엉망이 된 식탁을 손가락질하며 말을 돌렸고 남편은 제 말에 밝게 웃으며 본인이 다 정리하겠다고 나섰어요. 손해볼 것이 없었던 저는 편하게 TV나 보고 있었네요.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제 맞은편에 앉아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옆자리엔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의 시모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여보, 뒷정리에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이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 그 전에 내가 할 이야기 있어. 어? 할 이야기? 뭐든지 다 해봐. 무슨 말이든 당신 말이라면 다 들을 준비 됐어. 그래?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 그대로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보다 더 놀란 시모가 빽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너 진짜 정신적으로 어디 아픈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너희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요즘 부부싸움 한 번 한 적도 없으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큰 소리를 치는 두 사람에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알려주었죠. 안타깝게도 저 아주 멀쩡해요. 아니, 두 사람 덕에 아주 멀쩡해졌지 뭐예요? 당신, 나 몰래 내 재산 조사했더라. 그 돈에서 크게 한몫 챙겨서 잘 먹고 잘 살 계획 세웠던데? 그래서 어머님도 제게 잘해줬던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 그걸 어떻게 한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두 사람이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신경 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더 신경 써야 할 텐데. 무어라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만약 당신이 싫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거고, 물론 위자료 청구도 다 할 생각이야. 당연히 이혼할 남편한테 사업자금 대줄 일도 없을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허황된 꿈은 접어두고 이혼이나 준비해. 남편은 사업자금이 아른거렸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사업 자금을 받아내려고 한 건 맞지만 그건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어.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면 나만 좋은 일이야? 아니잖아. 나도 좋긴 하겠지만 나보다 당신한테 더 좋은 일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당신이랑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에 그랬던 거라고. 내가 성공해도 당신을 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 이혼 생각 따윈 전혀 없었다고. 그래, 아가야. 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란다. 우리 아들이 설마 돈만 뜯어내고 널 버릴 생각을 했겠니? 우리 아들이 너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녀석인데 그런 우리 아들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건 아니지 않니? 쪽수로 밀어붙이는 두 사람에게 하는 수 없이 제가 확보했던 증거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영상은 몰래 설치했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는데 거기엔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모두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곧 사업 자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나랑 사업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니까. 그게 정말이니? 이제 며느리 종노릇은 그만해도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고지가 눈앞이니까. 아휴, 이번에 사업 자금만 다 뜯어내고 나면 나 이혼해버리려고. 장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중충해서는. 보는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니까. 크게 한몫 뜯어내고 사업만 자리 잡으면 확 이혼해버리고 나이도 어리고 밝은 여자랑 새 출발할 거야. 그래, 그건 나도 찬성이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물건 요즘 얼마나 기고만장한 줄 아니?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새벽에 날 깨워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하루빨리 성공해서 고분고분한 며느리 보게 해줘. 그런데 아들, 이번에 사업 자금 받으면 이 엄마 집도 옮겨줄 거지? 지금 집도 좋긴 한데 엄마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 당연하지. 내가 집만 옮겨주겠어? 사업 성공만 하면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정말이야? 역시 우리 아들. 이 엄마는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 어찌되었든 그 물건 눈에 거슬리는 짓은 하지도 말자꾸나. 당연하지.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거실은 두 사람의 대화 소리로 가득 찼고 시모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직감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을 보더라고요. 축 처진 시모와는 달리 남편은 정신이 나가버린 것인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요. 아, 됐어. 당신 돈 받아서 사업 좀 크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별 수 없지. 당신 도움 없이도 내 사업은 충분히 잘 되고 있고 당신이 돈 안 준다고 해도 대출을 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성공할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후회? 후회 같은 소리 한다. 그런 말이 하고 싶거든. 사업이나 성공하고 그런 말을 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진심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뭘 알기나 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당신이 그런 말하면 내가 뭐 겁이라도 낼까 봐? 왜? 돈 좀 있다고 사람 막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무시할 만 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뭐 당신 돈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어찌되었든 그 사업 잘 돼서 나처럼 우울한 여자 말고 젊고 밝은 여자랑 백년해로 하길 바랄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럴 거거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정말 우울해서 나도 이혼하고 싶었다고. 돈 받아낼 때까지 참고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먼저 이혼해달라고 해서 고맙네. 그렇게 고마우면 위자료나 잘 준비해놔. 그때 가서 구질구질하게 못 준다고 매달리지 말고. 그까지 푼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청구나 해. 이혼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버리게 말이야. 다가올 미래도 모르는 남편은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한껏 비웃어주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에게 다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 후 전 남편의 사업은 말처럼 잘 되었냐고요? 전혀 잘 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말처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전 남편이 구상하고 있던 사업은 허황된 꿈에 가까운 사업이었어요. 성공은커녕 돈만 버리는 허튼 짓에 가까웠죠. 그렇게 퇴직급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내서 진행했던 사업을 최단 기간 시원하게 말아먹은 전 남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사업을 한다고 시모 집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지독한 사업병에 걸려버린 거였죠. 하지만 사업에 관한 그 어떤 지식도 노하우도 없던 전 남편이 돈만 끌어다 붓는다고 한들 그 사업이 성공할 리는 없었죠. 끝끝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말이죠. 정말 염치 없는 말인 거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래. 설마 했는데 돈을 구걸하는 연락을 하다니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걸 때 누구한테 거는 전화인지는 똑바로 확인은 한 거지? 나 네 전 부인이야. 그냥 그저 아는 지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 내가 오죽 급했으면 당신한테 이런 연락을 했겠어. 나도 내가 얼마나 지금 한심하게 보일지는 잘 아는데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주라. 당신 나하고 우리 엄마한테 받은 위자료도 있고 장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에다가 사망보험금도 있잖아.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널 도울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돈도 똑같아. 너랑 네 엄마한테 받은 위자료는 말 그대로 네가 나한테 준 상처에 대한 대가인데 그 돈을 널 왜 주겠어? 너한테 10원짜리 한 푼 못 주니까 이딴 구걸 하지도 마. 여보, 그러지 말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빌려주면 돼.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이미 이리저리 빌려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때껏 투자했던 돈까지 다 날릴 상황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좀 빌려주라. 구걸이라고 하든 거지라고 하든 쌍욕을 해도 좋으니 돈만 좀 빌려줘.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릇도 안 되는 게 사업한다고 부모 집까지 다 날려먹었으면 지나가던 똥개도 정신 차리고 사업은 꿈도 안 꾸겠어. 한때 너랑 사랑이란 걸 했던 사람이라서 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다가 새고랑 차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 들리는 소문으로 전 시모는 여전히 사업병에 걸린 아들이 진 빚을 갚아내느라 식당 일을 하며 고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더군요. 그러면 뭐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 복직을 미루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오래 머무르기도 하며 심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연달아 일어난 이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요즘은 수면제 없이도 잘 잘 만큼 많이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저곳을 다닌 게 많은 도움이 된 듯해요. 회사에서도 이런 제 상태를 이해해 주신 덕분에 올해까지는 마음 놓고 푹 쉬고 내년에 복직할 예정이에요. 다시 일개미로 돌아가기 전 부지런히 여행을 다녀보려고요. 이혼할 당시 힘들었던 이유는 주변에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뺏으려는 사람만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떨 땐 제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혼하고 여행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둘 인연을 쌓다 보니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더 이상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도 말고 어제보다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기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웃고 제 삶에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로써 저의 긴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다들 어떠셨을까요? 긴 이야기가 지루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하여 사연을 들으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곤 하는데요. 사연을 들을 때마다 내 사연도 보내봐야지 생각만 하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저만 남편이 첫사랑이 아닌 남편 역시 제가 첫사랑이었어요. 남편과 전 엄마 친구 아들, 딸들로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부모님들끼리 가깝게 지내시다 보니 저희 역시 어릴 때부터 꽤 가깝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어릴 땐 마냥 친한 오빠였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나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랬다고 하고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바빠진 생활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래가 없어지게 되었고 30대가 되던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지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희가 다시 재회하게 되었던 것은 남편의 형인 시숙의 결혼식장이었고 그날 이후 저흰 연락을 주고받다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시댁에서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알고 봐왔던 터라 며느리이기보단 딸에 가까웠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꽤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활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1년 빨리 결혼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는 친구 사이더라고요. 남편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던 형님은 시숙과 마음이 통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고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살갑게 굴지 않던 형님은 제가 가족이 되고 나서도 저를 알게 모르게 시샘하고 미워하는 것이 느껴졌죠. 이거 동서가 다 한 거야? 간이 전혀 안 맞네. 일찍 직장 생활했다더니 일하느라 음식은 전혀 배우지 못했나 봐.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몰라? 실컷 정성스레 음식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담으면 맛없어 보이잖아. 그냥 이렇게 담지 말고 위에 깨라도 좀 뿌려라. 겉절이에 깨를 뿌려 담아내라고 간섭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다들 간이 세지 않아 딱 좋다고 칭찬 일색이었던 제 음식에 대해 핀잔을 늘어놓은 것은 기본이었어요. 거기에다 옷을 조금 편하게 면바지에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가는 날엔 동서,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옷차림이 그게 뭐야? 이렇게 핀잔을 주고 결혼식이 있어 조금 차려입고 가는 날엔 동서, 어디 선이라도 보고 왔어? 아무리 시댁에 오는 날이라도 그 차림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오늘이 무슨 날도 아니고 그냥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차림으로 오면 난 오늘 일하지 않고 대접만 받다가 가겠다는 뜻 같잖아. 이렇게 핀잔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날 역시 다른 날과 다름이 없는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고 하였고 저는 그날 친정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렀다가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평소 시모가 좋아하시던 친정엄마가 만든 수박 껍질 요리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본 형님이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야? 이거 혹시 수박 껍질이야, 동서? 네, 이거 수박 껍질로 만든 무침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난 됐어. 다들 음식물 쓰레기라고 버리는 걸로 무슨 무침을 만들어? 동서도 참 동서다.
시댁에 오면서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어떡해? 아무리 어릴 때부터 봐서 편한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음식이 아닌 쓰레기 아니야? 친정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을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아무리 본인은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들 그런 말을 굳이 입 밖으로 뱉어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전 도무지 형님의 언행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 화도 많이 난 상태였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해온 사람 정성이 있는데 그걸 쓰레기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동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야? 아니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은 수박 먹고 껍질 버린다고 골머리가 아프다는데 동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으니 내 입장에선 양념한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어?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죠. 제가 설마 음식물 쓰레기를 시댁에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화까지 내고 그래?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을 뿐인데 바른말 2번 했다간 동서 나한테 욕도 하겠어. 제가 반응을 보이자 그것이 또 재미있었는지 더욱 신나서 비아냥대기 시작했고 전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며 순간 정말 눈이 핑 돌아갈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어라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는 찰나 저희 대화 소리를 다 들어버린 시모가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척 보기에도 화가 단단히 난 표정을 한 시모는 형님의 곁에 서더니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이길래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전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박 껍질 무침이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이라는 것도 시모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형님이 무침을 가리키며 신나서 시모에게 이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머님, 이걸 동서가 반찬이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수박 껍질 무침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야?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오는지. 괜히 어머님 보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고 그런 시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기분? 당연히 기분 나쁘지. 요즘같이 먹을 거 많은 세상에 이런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거 둘째 친정엄마가 나 먹으라고 직접 해서 보낸 것 같은데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네가 못 먹어보고 안 먹는 음식이면 전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거니? 어쩌면 애가 이렇게도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게야?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그런 형님의 모습이 더욱 화가 난다는 듯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그제야 정말 큰일이 났다 싶었는지 시모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정성으로 한 음식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당사자가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힘 빠지고 기분 나쁘겠어. 어머님, 저는 동서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고는 더욱 생각 못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면 넌 그저 둘째가 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지 않니? 어떻게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앞에선 갖은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모두 연기였던 게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동서, 기분 많이 상했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형님은 시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시모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늦은 듯 하더라고요. 형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시모에게 미운 털만 잔뜩 박힌 채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 버렸으니까요. 아무래도 기분이 상해서 안 되겠구나.
넌 오늘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밥 먹거라. 너 보면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그냥 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올게요. 정말 죄송해요. 평소엔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않는 시모였는데 지금껏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화를 냈고 깨달은 것이 많았던 형님은 방법을 바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을 뿐더러 시선조차 주지 않으며 그야말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죠. 형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걸어도 제 말은 안 들리는 사람처럼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가 갖은 알랑방귀를 끼어대더군요. 어머님, 저 뭐 하면 될까요? 저한테 다 맡기시고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셔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아직 이렇게 주방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얼른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따져보자면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화풀이하는 것도 꼴같지도 않았지만 괜히 아는 척을 해오며 시비를 거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별것도 아닌 것에 시비를 걸어오던 탓에 차라리 무시당하는 편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한결 편안해졌으니 되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형님이 모른 척을 하니 저 역시 형님에게 굳이 말을 걸지 않는 날이 길어지고 있었는데 하는 수 없이 연락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겨나고야 말았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는데 대학교 동창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장을 간다며 나간 남편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한 것이었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대학교 동창인 형님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가 무슨 일이야? 나한테 연락 한 통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게요,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대학교 동창 부친상에 간다며 나갔는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서요. 아직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형님 친구분들께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외박? 어제 승인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애들이 많이 모이긴 했었거든. 나도 잠시 다녀오기도 했고 말이야. 네, 그래서 형님께 전화드렸어요. 제가 그이 친구들 전화번호는 아는 게 없어서요. 그래, 잘했어. 어제 보니까 서방님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 제일 친한 친구라서 울기도 많이 울고 말이야. 아마 그 정신에 정신없이 손님 받고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연락도 못하고 잠들었나 보네. 술도 한두 잔 했을 테고 말이야. 있어봐.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 남편을 대신해 갖은 변명을 해주더니 친구들에게 연락해봐 주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고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동서, 걱정하지 마. 내 말대로 거기서 잠든 게 맞는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다행이긴 하네요. 연락도 없이 외박한 적은 처음이라 5만 가지 상상을 다 했지 뭐예요. 왜 안 그렇겠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어쨌든 서방님 어제 장례식장에서 손님 다 받고 새벽녘까지 승인이랑 둘이 울고불고 하다가 잠들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동서도 오늘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줘. 서방님이 오죽했으면 동서한테 연락할 정신도 없었겠어? 네,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네요. 고맙기는. 동서도 좀 쉬어. 잠 한숨 못 잤겠네. 앞으로 내가 동창들 만나거나 하면 따로 동서한테 연락해 줄게. 전에 본 적 없는 호의를 저에게 베풀어주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이 의심스럽기는커녕 이런 면도 다 있다며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 당시엔 제 뒤로 무슨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무리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들 같은 여자로서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님의 말에 안심을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루 사이 많이 수척해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주저리 외박 사건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지 뭐야. 사실은 친구 아버지가 나를 아들처럼 여기고 엄청 잘 대해주셨거든. 대학교 때 우리 데리고 낚시도 다녀주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사고 칠 때마다 다 도와주시고. 하여튼 나한테는 아버지랑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제 감정 주체가 안 됐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은 했었어야 했는데 술도 한잔하고 많이 울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거 있지? 그렇지 않아도 형님께 들었어. 워낙 친한 친구였다는 것까지 말이야. 연락도 없이 외박할 사람이 아닌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안 오니까 걱정했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화가 난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나저나 좀 괜찮아? 친구는 어때? 좀 진정됐어?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앞섰을 뿐 그 어떤 의심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상황은 180도 바뀌고야 말았습니다. 어? 하진이 진정되는 거 보고 바로 왔어. 어쨌든 미안해.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어? 그래. 일단 들어가서 쉬어. 혹시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부친상을 당한 친구의 이름이 형님이 말해주었던 친구의 이름과 다르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의심을 품게 되었죠. 정신이 없다면 이름 정도는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기는커녕 정신이 또렷해졌을 때일 뿐더러 남편도 남편이지만 형님이 이름 따위를 헷갈릴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형님이 남편을 대신해서 했던 변명들도 어쩌면 거짓말일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더군요. 우선 남편의 생활을 지켜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어요. 남편의 늦는 날엔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건 대학교 동창들이었죠. 그때마다 형님은 기다린 사람처럼 저에게 연락을 해와 남편의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었고요. 동서, 이야기 들었지? 오늘 친구 모인다는 거. 아, 네. 아까 연락이 와서 급하게 잡힌 약속이라고 저녁 먹고 가볍게 한잔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잠시 들렸다가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남자애들끼리 모여 있더라고. 내가 동서한테 보내주려고 사진까지 찍어왔어. 전화 끊고 보내줄 테니까 보고 안심하라고. 다 동서가 아는 친구들일 거야. 이렇듯 형님은 늘 본인은 집에 먼저 왔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있을 거라며 남편의 증인이 되어주었고 본인이 말한 대로 사진까지 보내주며 제 의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한번 시작된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전 그 모든 의심스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자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전해받은 자료들은 과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자료는 다 보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예상하셨다시피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게 맞더라고요. 상대는 대학 동창으로 그쪽도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제가 조사한 바론 남편 형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이 만나는 날엔 거의 대부분 그 형수라는 사람이 처음엔 함께 하다가 자리를 빠져주는 식으로 동창들 눈을 피했고요. 사진이랑 대화 녹음한 것도 있으니 다 확인하시고 연락해 주세요. 들어보니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았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창이자 형님의 절친이더라고요. 녹음된 파일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였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낱낱이 녹음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언제부터 날 좋아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나 자기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었어. 오랫동안 자기 좋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정까지 포기할 마음으로 고백하려고 했는데 웬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첫사랑이랑 다시 재회해서 결혼한다는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고백하는 건데. 하여튼 우린 지영이한테 고마워해야 해. 어찌되었든 지영이가 우리 다시 연결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가 되어 만나게 됐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하긴 형수님이 중간에서 우리 계속 만나게 해주고 마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낼 일도 없었겠지. 거기에다 형수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나 알리바이를 다 대줘서 자기 만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글쎄 사진까지 보내준다더라. 우리 다 같이 모여있는 사진 말이야. 그것도 남자들끼리만 모아서 말이야. 지영이한테 정말 고맙다. 그나저나 자기는 이혼 생각은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만날 거야? 나야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 그런데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혼 말이라도 꺼내볼 거 아니야. 괜히 급한 마음에 이혼 이야기 꺼냈다가 집사람이 무슨 눈치라도 채면 자기나 나나 끝장인 거야.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에 이혼 위자료까지. 이중으로 돈 나갈 텐데 그 돈을 다 어떻게 해. 하긴 그 돈이면 우리 집도 살 수 있겠다. 알겠어. 나도 우리 남편이랑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자기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할 수 있게 노력해줘. 나 이렇게 자기랑 몰래 만나는 거 너무 싫어. 나라고 좋아서 이렇게 만나겠어? 내가 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들어보니 상간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을 짝사랑해왔고 남편이 결혼을 하자 포기하고 딴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형님이 중간에서 사랑의 작대기 노릇을 해 연결된 불륜이더군요. 시모 친구 딸인 제가 갑자기 며느리로 들어와 시모와 가깝게 지내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형님이 끊임없이 노력해 연결된 사랑이었던 거죠. 주로 형님이 저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두 사람만 만나고 오는 날이 있기도 했지만 정말 동창들이 다 모이는 날엔 다 함께 모인 사진을 찍어 형님이 저에게 보내주고 나면 바로 세 사람이 자리를 빠져나오는 식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세 사람이 자리를 벗어나면 형님은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빠져주고 두 사람은 그 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한들 제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충격이 참 크더군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형님에 대한 충격도 작진 않았어요. 전 모든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보고 들으며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조용하게 이혼하고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대망의 날이 밝았고 시댁에 다 함께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남편 놈에게 들릴 때가 있다며 따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조금 늦게 시댁에 도착하니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정 그대로 시부에게로 다가가 외도 증거들을 건네주었어요. 저에게 여러 증거를 받은 시부는 한참을 그 증거들을 들여다보더니 고함을 질러버리더군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무슨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야? 남편은 자신을 향하는 시부의 고함에 깜짝 놀라 토끼 눈을 하고 시부를 보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화를 내세요? 무슨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제가 말이라도 하죠. 당신 아버지한테 뭘 줬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화를 다 내시는 거야? 남편은 저와 시부를 번갈아가며 물어왔고 시부는 저에게 받은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리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딴 짓을 하고 다니라고 우리가 등골 휘게 네 뒷바라지를 하고 내 딸 같은 윤영이한테 장가를 보낸 줄 알아? 남편은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고
형님 역시 지은 죄를 아는 지 사색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남편 놈은 저와 시부를 번갈아 보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이거 다 오해입니다. 여보 정말이야. 당신도 잘 알잖아. 이 여자 형수랑 제일 친한 친구인 여자야. 나랑 또 친하고 말이야. 대학 동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사진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찍히긴 했는데 이건 정말 다 오해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찍힌 것뿐이야. 모든 사진에 손을 어깨에 두른다거나 자연스럽게 머리칼을 매만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일 뿐이다, 오해일 뿐이라며 변명을 하고 있었고 식구 중 남편의 말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시모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남편을 눈빛으로 가만두지 않을 태세로 노려보고 있었고 시숙은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형님과 남편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당신하고 이 여자 사이엔 우연이 참 많은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사진마다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 그것도 단둘이서 말이야. 그건 나도 이 여자랑 친해서 그래. 대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어. 그러니까 정말 괜히 오해하지 마, 응?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랑 이 여자랑 자기 타령하면서 나눈 대화 녹음한 것도 있는데 어디 한번 들려줘야 바른 대로 말할 거야?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 여자가 날 대학 때부터 좋아했다고 계속 매달려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여보, 난 그 여자한테 진심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진심이야. 정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 여자를 마음에 품은 적 없다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마음이 그 여자를 품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 마음이 어떠하든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이혼하게 될 거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충격에 빠진 얼굴하고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뭐? 이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당신이 나랑 어떻게 이혼을 해? 당신 나 많이 사랑하잖아. 꼴 같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든 제가 본인을 너무 사랑하니 이혼만은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전 아주 큰 착각을 하는 남편에게 똑바로 다시 이혼을 말해주었죠. 당신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다른 여자 좋다는 놈을 내가 왜 사랑해? 정신 나갔니? 당신이 날 배신하고 이딴 짓 하고 돌아다닌 걸 뻔히 아는데 이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등신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더는 당신이랑 살 생각 따윈 없으니까. 이렇듯 제가 당당하게 이혼을 말하는 사이 형님은 몸까지 떨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듯 했어요. 시숙은 형님이 몸까지 떨어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형님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왜 그렇게 떨어? 어디 아파? 어? 아니, 조금 놀라서 그래. 시숙의 물음에 애써 말을 돌리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형님이 숨기고 있던 사실 역시 그 자리에서 밝혀버렸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제 남편이자 아주버님 동생이 바람을 피우도록 중간에서 도왔던 사람이 다름 아닌 형님이거든요. 뭐요? 재수씨,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저한테 뭐 득이 될 게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형님 역시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상대 역시 대학 동창이자 유부남이고요. 절친하고 서방님이 외도를 저지르니까 그게 부러웠나?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것까지 따라하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하며 형님의 뒷조사도 하게 되었고 형님 역시 동창이자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까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창회가 아닌 불륜회가 벌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제 말을 들은 시숙은 곧장 몸을 떨고 있는 형님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말했어요. 야, 이게 전부 사실이야? 동창회 간다더니 거기서 내 동생을 바람 피우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당신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미안? 할 짓 못할 짓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해? 저 녀석도 그렇지만 당신도 참 염치라고는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혼해. 나 역시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여보, 이러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감정적? 오해하나 본데 나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잘 생각하고 있거든. 이미 머릿속엔 당신하고 이혼 소송할 생각부터 상간남 소송까지 다 그려진 상태야. 그러니까 더는 긴 말 말고 이혼이나 준비해. 시숙은 단호하게 이혼을 선포했고 형님은 그런 시숙에게 울고불고 매달리며 어떻게 해서든 시숙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쓰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역시 자기 친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남편은 형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네가 어떻게 우리 형을 두고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딴 짓거리나 하려고 우리 형 소개해달라고 날 쫓아다녔던 거야? 남편은 본인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러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인지 잊은 듯했고 전 남편에게 현실을 자각시켜 주었어요. 당신이 지금 입댈 주제나 된다고 생각해? 남 신경을 쓰지 말고 당신 이혼이나 신경 써. 누가 누구한테 질책을 하고 있어?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가 형님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인지 급하게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 꼴 보기 싫으면 우리 부모님을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부모님이 당신 딸처럼 예뻐했었잖아. 남편은 감히 시부모님들을 입에 올리며 저에게 매달리고 있었고 이때껏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상황을 정리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우릴 파는 게야? 우린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라고 할 생각 없다. 아버지, 그리 불러도 소용없어. 넌 당장 이혼하고 이혼과 동시에 이때껏 우리가 줬던 모든 것을 다 내놓거라. 집, 차, 카드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놓고 이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시면 전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놈이 누군데 감히 말대꾸를 하는 게야? 시부의 호통에 남편은 제가 이혼을 말할 때보다 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시댁은 재산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던 상황이었어요. 그 덕분에 남편은 월급은 월급대로 다 쓰고 부모님들의 지원으로 낭비를 펑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원만은 끊길 수 없었는지 시부에게 더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끊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집이랑 차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게 해달라고요. 사람이 집은 당연히 있어야 살아갈 거고 회사는 다녀야 하니 차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집이나 차가 필요하면 네 능력으로 사. 이때까지 우리가 그만큼 도와줬으면 최소한 네 통장에 그만한 돈은 있어야 정상이지. 어찌되었든 내 할 말은 끝났으니 더는 긴 말 시키지 마.
시부의 뜻은 확고했고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숙 역시 형님에게 당장 소송을 준비하라고 말하더군요.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형님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이혼을 해. 난 절대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그 남자랑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도 아니었고 정말 실수에 가까운 만남이었어. 여보, 아버지 말 다 들었지. 나 이렇게 불쌍해졌는데 그래도 나 버릴 거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다 용서해줘. 우리가 보통 부부야? 첫사랑이었던 우리가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잖아. 그런 우리가 이까진 일로 이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두 사람 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고 시숙은 그대로 시댁을 나가버렸고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을 말해주었죠. 그런 우리 사이를 산산조각 낸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 할 말을 끝내고 시댁을 나가려는데 다급하게 저를 붙잡은 남편이 목소리를 낮춰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 이야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괘씸하긴 하지만 불쌍하니까 이때까지 해줬던 그대로 지원해주라고 말이야. 당신이 이 말만 해주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게. 끝까지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떻게 된 인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전 제 귀에 대고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을 밀어버리곤 큰 소리로 외쳐주었죠. 뭐? 당신한테 해주던 지원은 그대로 해달라고 아버님께 말해달라고? 내가 미쳤다고 아버님께 그딴 말하겠어?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지금 심정으론 당신이 가진 거라면 양말 하나까지 싹 다 빼앗고 싶은 심정이니까 헛소리 말고 법원 나오라는 날에 늦지 말고 오기나 해. 전 남편을 뿌리치곤 시댁을 나와버렸고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비롯해 여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와 시숙의 이혼은 그야말로 위자료 파티와 다름이 없었죠. 각각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고 저는 형님에게 위자료 소송을 해 형님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이중으로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세 사람은 빚쟁이 신세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나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과 우정을 뽐내던 세 사람은 소송이 시작되자 철천지 원수와 다름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더군요. 각자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혼자 살아보려 갖은 애를 쓰기도 했어요. 결국 이혼이 마무리될 때쯤엔 아예 세 사람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듯 서로 눈만 마주치면 욕을 한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 박지영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여자랑 나랑 연결시켜주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바람을 피우려거든 혼자 피웠으면 됐지. 왜 애먼 사람까지 바람을 피우게 만들어? 참나. 내가 살짝 입김만 불었을 뿐인데 좋다고 쟤랑 눈 맞은 사람이 누군데 이 난리야?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야? 두 사람이 조심성 있게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만큼이나 도와줬는데도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서 이 사태를 만들어? 하여튼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머리가 나쁘더니 지금도 하나 편한 게 없어. 너 말 다 했어? 내가 저 쓸모도 없는 인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네가 나랑 저 인간 이어주려고 그 애만 쓰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었거든? 그리고 너 아까부터 그저 우리 돕는 척하면서 말하는데 너 우리 돕는 척하면서 너도 바람 피웠잖아. 너 왜 이래? 이렇듯 세 사람은 서로 헐뜯는다고 정신이 없어 보였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상간녀와 예전 형님은 이혼을 당하고 빚쟁이 신세가 되어 각자의 친정으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양쪽 집 다 집안꼴을 우습게 만들었다며
대문도 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저와의 소송은 어떻게 무사히 넘겼지만 상간녀의 전 남편이 회사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피워댄 덕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오갈 데도 없는 빚쟁이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거지 신세가 된 전 남편은 오갈 데가 한 곳도 없었는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거짓골을 하고서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엄청 절박하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소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회사까지 잘려서 진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래서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돈이라도 달라는 말인 거야? 저는 이렇게 찾아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물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무릎까지 꿇더니 말을 속사포로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돈은 됐고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 한 통 해주면 안 될까? 찾아갈 필요까지도 없고 전화 딱 한 통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당신 꼴이 이러하니 나와 이혼은 하게 되었어도 불쌍한 아들 구제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 말을 해달란 말인 거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더군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당신도 이런 내 꼴 막상 두 눈으로 보니 마음 안 좋은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전화 한 통만 좀 해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전화해서 부탁하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나 받아주실 거야. 아니, 받아주시진 않으셔도 먹고 살 수는 있을 만큼 도움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줘라. 정말 전 남편이라는 놈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머릿속에 있는 말을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기대 가득한 눈빛을 보내는 전 남편에게 일말의 희망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이 한 짓이 있는데 감히 희망을 품다니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었죠. 너 정말 큰 착각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난 너 그런 꼴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보. 그리고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 여보 소리 좀 하지 말아줄래? 나 네 말대로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허튼 짓에 낭비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헛된 기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 그나마 쌓은 스펙이라도 있으니 어디든 취업은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고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전 남편의 입장에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 나오자 실망한 얼굴을 감추지도 못하고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아니 그러니까 당신 화 많이 난 거 알아.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은 것도 알고. 그런데 당신도 보다시피 나 벌 받을 만큼 받았고 반성도 많이 했어. 복수도 이 정도면 성공적이게 끝났을 텐데 이쯤 하고 나 좀 살 수 있게 해줘. 당신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난 매정한 게 아니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안 하는 것뿐이야. 당신이랑 나 이혼했고 이젠 남인데 내가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더욱이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이득이 된다면 난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내 뜻이고 난 이런 내 뜻을 바꿀 생각 없으니까 다신 나 찾아오지도 마. 당신 가정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야. 이런 제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찬물 한 바가지와 굵은 소금을 뿌려버리곤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제 악몽 같던 전 남편과의 인연이 끝을 맺게 되었죠.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고 지금은 친정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 지내며 자유로운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바쁜 일만 잘 마무리된다면
회사를 좀 쉴 생각인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보는 것이라 요즘 조금 들뜬 생활을 보내는 중이에요. 쉬면서 무얼 어떻게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나 생각을 하다 보니 며칠 야근을 해도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거 있죠? 이래서 다들 휴가 하는가 봐요. 거기에다 전 긴 휴가보다 더욱 길게 쉴 예정이니 더욱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아무래도 부모님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부모님은 저를 더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동안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딸 많이 힘들지? 하필 이혼 사유가 그런 거라 엄마 아빠도 마음이 참 좋지 않구나. 더군다나 그 상대가 우리도 아들처럼 여기던 녀석이라 마음이 더 안 좋아. 우리 속도 이런데 넌 오죽하겠어? 그런데 딸,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딸이 겪고 있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아픈 일은 일어나 버렸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 엄마 아빠 품에서 잘 흘려보내도록 해보자. 영원히 우리 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멀리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듯 전 친정에 지내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를 잘 흘려보냈고 조금 남은 파편은 이번 휴식에서 잘 흘려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흘려보내다 보면 웃으며 이혼을 말할 순 없더라도 최소한 아무런 감정 없이 이혼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전 마저 휴식 계획을 세우러 가보려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